인류는 강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신박한 혁신을 꾀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혼돈의 기운이 인류를 덮쳤고 이 혼돈은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자연의 무자비한 혼돈 속에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갈 길을 잃었지만 단 한 종은 달랐습니다. 인류는 번영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들을 찾아내 성공을 거머쥐게 되는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1215년 중국 북부 지역에 몽골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5만 명의 전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기병대로 이들의 수장은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매우 잔혹한 장군 중 한 명으로 지금 중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도는 연경으로 후에 원나라가 수도로 정한 뒤 대도로 불리는 오늘날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해당합니다. 도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권력과 학문, 부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시 중도의 성벽은 길이 29km, 높이 12m에 달했는데 공격에는 취약했습니다. 당시 중도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도시 거주민과 유목민의 대결. 칭기즈칸은 부족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살해당하면서 추방당했습니다. 칭기즈칸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적대적인 성향이 생기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걸 남들에게 보이고 싶고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유배지를 탈출한 칭기즈칸은 차력을 다해 최고 자리에 올랐고 몽골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정복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작전 성공의 열쇠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말을 길들였고 말은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하루에 480km 가까이 이동했으며 전쟁의 말을 사용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 몽골의 전쟁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발달로 이어지는 그 전환점은 바로 말입니다. 몽골인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고 고삐 없이 말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말을 탄 몽골인들에게 보병은 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력으로 질주하며 활을 쐈습니다. 이는 기습 공격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돌격해 와서는 공격을 퍼붓고 사라지는 거죠. 당하는 쪽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몽골 전사들은 각자 내필의 말을 거느렸고 말 위에서 먹고 잠을 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몽골군만큼 빠른 속도로 멀리 이동하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당시 몽골군의 속도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보다 먼저 도착했을 정도였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몽골의 세계 재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렬한 태양 활동이 일어났고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달궜습니다. 이것은 300년간 이어질 지구 온난화의 시작입니다. 고대에 일어난 기후변화는 역사적 사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의 가뭄이 찾아오자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했고 몽골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에 있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아시아의 강국이자 세계 최대 도시들이 밀집한 곳으로 몽골이 중국을 정복하면 그들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기에 몽골 입장에서는 충분히 탐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도가 가까워지자 칭기즈칸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몽골인의 잔인함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포로들의 목을 베고 사람의 두개골로 탑을 쌓았으며 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당시 중도에서 성벽 너머를 바라본다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당시 칭기즈칸은 수많은 여성들을 겁탈했는데 오늘날 200명 중 1명이 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6만여 명의 여성들이 몽골인에게 겁탈당한 상황에서 자결을 택했다고 합니다. 말을 탄 몽골인들이 성문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인 기술자들을 이용해 성문을 부술 기둥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중도의 군인들은 그런 동족을 죽여야 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면서 도시는 함락되고 중도가 몽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도시는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몽골인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군대였습니다. 일단 그들의 목표물을 정하면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평생 최대 4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히틀러의 버금가는 놀라운 수치로 그는 불과 25년 만에 로마가 400년간 차지한 영토보다 넓은 약 12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통신에 있습니다.
미국 속달 우편 회사인 포니 익스프레스가 생기기 600년 전 몽골인들에겐 이미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미국 면적의 2배나 되는 영토를 오갔으며 48km마다 말 400마리가 준비된 교대 초소를 두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전령이 이곳에 도착해 마패를 보여주면 음식과 새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계 최초의 여건이었던 것입니다. 징기즈칸의 정복 활동 덕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고, 종이와 인쇄술 그리고 화약 또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모두가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무서운 살인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 살인마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인류는 이제 질병이라는 끈질긴 적과 싸우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로 중간에 이시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악무도한 여행자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박테리아. 사실 이 단세포 미생물은 35억 년 동안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반 세포보다 박테리아 수가 더 많은데 대부분은 해가 없고 필수적인 균입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 박테리아입니다. 이시쿨에서 전염병이 퍼졌는데 기록에 남은 최초의 사망자는 커트룩입니다. 그는 기혼의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내가 쓴 민간요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육소에 다녀온 후에 시퍼런 물집이 생기고 아파하는데 공기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아니면 몸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길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커트룩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곧 그의 몸속 분비기관이 뒤틀리며 부풀어 올랐고 피부엔 고름이 가득 찬 거대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붙는 가래토시였습니다. 일명 흑사병으로 알려진 페스트의 한 종류로 가래토 페스트라고도 하는 선페스트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잘 보이지 않는 복균 생물에 의해 전염되는데 그 생물이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은 피를 빨아먹고 살며 이 녀석에게 물리면 전염성 박테리아가 혈액에 퍼지게 됩니다. 커트룩의 아내가 모르는 게 또 있었는데 그녀 자신도 벼룩에 물린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둘 다 죽을 운명입니다. 1337년 이시쿨에서 4명이 사망했고 2년 뒤엔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단 이 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페스트균을 지닌 벼룩은 숙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물인 곰쥐입니다. 아시아가 고향이지만 로마군 덕분에 유럽으로 건너갔고 암수 한 쌍이 1년에 2,000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곰쥐 한 마리에 병원체를 지닌 벼룩이 8마리까지 기생합니다. 몽골의 무역로를 오가는 화물에는 이런 곰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렇게 이시쿨에서 퍼져나간 페스트는 동쪽을 휩쓸며 중국까지 퍼져나갔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확산됩니다. 흑해 연안의 카파, 경제활동이 활발했다는 이 항구 도시는 동서양의 교차점이 있었고 이탈리아 상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스트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걸 앞당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칭기즈칸의 후예 자니베크입니다. 그는 친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인물로 당시 자니베크는 몽골 제국을 서쪽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는데 카파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새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페스트에 걸린 그의 병사들이 대체할 새도 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자니베크는 묘안을 얻었습니다. 즉 페스트로 죽은 병사들을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전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아시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 전례가 있었고 몽골인들은 카파에서 그걸 한 단계 높여 마치 화학폭탄처럼 시신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무기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165개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한 번에 전멸시키고도 남을 정도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니베크처럼 생물학적 무기를 쓴 사람은 일찌감치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산이 무너지듯 시체가 쏟아져 날아들었고 악취가 온 도시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물학전에 쓰이는 무기만큼 끔찍한 무기도 없을 것입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카파 주민들은 전염병을 피하려고 유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병균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페스트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1348년 이탈리아의 시에나, 유럽의 전염이 시작됐고 생존을 위한 인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멸종을 막기 위한 싸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페스트가 유럽을 덮친 지 6개월 만에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뇰로 디투라,
지역 사업가이자 연대기 작가인 그는 가족을 집안에 들이고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패스트가 집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과 연기로 패스트를 쫓으랬지만 그 누구도 쥐가 범인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공기나 물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패스트가 퍼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반면 유럽은 최적의 번식지였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와 8천만 명의 인구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는 패스트가 퍼지기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쥐가 돌아다니는 건 일상적인 풍경이어서 아무도 쥐나 쥐 벼룩이 원인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좁은 도시에 인구는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패스트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패스트는 투라의 집에 침투했고 아내인 니콜루치아가 감염되었습니다. 선 패스트의 증상을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흉측하다고 합니다. 보라색의 커다란 종기가 생기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아뇰료 디 투라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구토를 유발하고 소변을 먹여보기도 하며 성관계를 피하는 등 온갖 민간요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허브로 가득 찬 두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사열, 즉 피를 빼내 균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열을 하고 거머리도 써봤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환자를 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병균을 옮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병균이 변이를 일으켰고 새로운 방식으로 번식하며 확산됐습니다. 더 이상 벼룩이란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균은 공기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공기로 전염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됐기 때문에 75%였던 치사율이 이제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만에 시에나 인구의 60%인 3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가족이 죽거나 가문 전체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자식들을 땅에 묻어야 했는데 애도하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교회에 가는 걸 까먹었나? 패스트의 증상을 보면 마치 악마가 한 짓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복수 또는 신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신이 분노해서 그런 병이 퍼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신앙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비뇽, 이곳엔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대규모의 군대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가 아비뇽을 덮치자 사람들은 교황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인과의 중재를 통해 패스트를 멈춰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클레멘스 6세는 패스트를 막지 못했습니다. 패스트는 하루에 13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아비뇽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땅을 사서 11,000명을 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교황은 과감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론강을 희생시켜 떠다니는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시신들을 보면서 더 이상 교황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더 나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실감과 두려움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폭도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았고 유럽 전역에서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1349년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성을 잃고 약해져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이곳은 아직 패스트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소문이 패스트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음모론, 유대인이 식수에 독을 탄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당시는 중세시대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온갖 미신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편견을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외세의 침략을 당한 이후 세계 곳곳에 퍼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26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인구수는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인간에게 소수민족은 매우 만만한 대상입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크 정부는 유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거리에 호위병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멸을 낳았고 폭도들이 직접 처단에 나서게 됩니다. 2월 14일 성 발렌타인 축일의 대학살,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대인들은 개종,
아니면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1000여 명이 불에 타 숨졌지만 대학살도 도시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5달 후 이곳에도 패스트가 덮쳤고 16,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유럽 전역의 대도시들이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어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게 문은 잠겨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정적만 흐르고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작은 박테리아 때문에 인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며 15년간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인류를 살리게 되는데 패스트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는 것을 대서양이 막은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예지력이 있는 지도자가 결정하는 법입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 200년, 잉카의 한 젊은 전사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파차구티, 혈기왕성하고 용맹한 패기 넘치는 군인으로 그가 태양신의 예언을 받아 벌인 대규모 전투 덕분에 잉카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파차쿠티는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 세상을 흔드는 자라는 이름대로 자신을 세상의 정복자로 여겼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선 9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세계에는 말이 없었는데 모두 사냥당해 멸종했던 것입니다. 철기도 없었고 바퀴 달린 제대로 된 운송수단도 없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고랭지 농업이었습니다. 산지에 형성된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 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안데스에 가보면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위에서 잉카인들은 다른 문명에선 알지 못하는 작물들을 재배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자, 토마토, 옥수수입니다. 60년 후 스페인 사람들이 이 작물들을 유럽으로 가져갔고 그것은 인류의 식단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비옥한 땅 때문에 잉카는 침략당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면 맞서 싸워야 했고 파차쿠티의 상대는 무시무시한 왕과 군대로 적군의 수장은 바로 죽은 왕이었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운명을 지배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잉카의 수장 파차쿠티와 그의 적 찬카족. 찬카족은 피해 굶주렸고 이들은 적군의 뼈를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파차쿠티를 없애고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찬카족을 지휘하는 수장은 우스코 빌카로 강하고 냉혹한 왕의 시신. 살아서는 찬카의 공포정치 시대를 열었고 죽어서는 사제들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죽은 조상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보다 훨씬 먼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에서 성인까지 가족 전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도 있습니다. 우스코 빌카가 있으니 찬카 전사들은 무적이 된 듯 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포로로 잡힌 동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차쿠티에게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파차쿠티, 그는 적군의 미라를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우스코 빌카만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차쿠티는 우스코 빌카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믿었습니다. 태양신 인티, 잉카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전투 전날 밤 태양신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 영예로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파차쿠티는 자신이 살아있는 태양이라 생각했으며 스스로를 태양의 힘을 지닌 태양신 인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파차쿠티의 아버지는 도망갔고 그의 형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남아 잉카족을 이끌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차쿠티 역시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 부하들에게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지만 괜찮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전투에 임할 때 다들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파차쿠티는 찬카족을 조롱했고 적들은 분노했습니다. 파차쿠티는 부하들을 진정시키며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으며 그리고 적에게 돌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는 이기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파차쿠티는 돌격에 나섰고 그의 용맹함은 후대의 전설로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찬카족이 패했고 그 후 파차쿠티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의 칠레와 볼리비아, 페루 지역 대부분이 잉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파차쿠티는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지구상 가장 가파른 지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마추픽추를 세웠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공중도시,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염병을 이겨낸 생존자들이 재건의 박차를 가하고 정복과 탐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세계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생존자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